안녕하세요. 어이없는 신우와 시부모님 때문에 몹쓸 꼴을 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단도직입적으로 시부모님이 싸고 도는 신우가 있다면 결혼하는 걸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만났을 당시만 해도 제가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 여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솔직히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저 직장생활 10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 없었고 성격도 무난하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설명만 듣고 나간 자리였는걸요. 그리고 지인의 말대로 남편은 튀는 것 없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주변에 자기 조건보다 특출나게 잘난 남자를 만나서 마음 졸이며 사는 몇몇 친구들을 봤기에 비슷한 조건의 성격을 가진 사람과 만났으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게 맞나? 스스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나름대로 똑순이랍시고 이것저것 조건도 많이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칼로 무자르듯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 사귈 때 남편이 했던 말과는 달리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남편 월급도 저에게 말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때부터 제가 경제권 잡고 야무지게 살면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와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저에 대해 먼저 말하자면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저보다 잘난 사람이 한둘이겠냐 싶지만은 그래도 저는 제 조건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친정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규모 대비 장사가 잘 되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아름아름 물어 찾아올 만큼 인기가 좋았고요. 그래서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 먹고 쓰실 노후 자금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딸이 돈 걱정에 젊은 날 못 누리며 사는 건 싫다며 제 앞으로 진작에 30평대 아파트도 한 채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10여 년 전이라서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동네가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억 가까이 올라서 부모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현재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경우 10년이나 직장 생활을 했다고 했으니 솔직히 저도 저 나름대로 기대치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예상 범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웬걸요. 남편은 제 월급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대기업 남편은 중소기업이었으니 월급이나 복지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니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지요. 하지만 남편이 덧붙이기를 자기가 다니는 기업은 공기업과 비슷한 성질의 회사라서 직원이 자기 발로 나가지 않는 한 회사가 자르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껏 내내 다니면서 잘리는 사람 딱 2번 봤다나요. 그러면서 당장 얼마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다닐 수 있을지도 중요하지 않냐며 자기 월급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대리든 뭐든 투잡이라도 뛰어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조건을 떠나 남편의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인 게 사실이에요. 저런 남자라면 살다가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와도 잘 버텨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지요. 원하는 여자와의 결혼을 눈앞에 둔 남자라면 아무 말이나 짓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구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제 명의의 집이 있었으니 남편은 자기가 모아둔 돈 3천만 원으로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했어요. 그 외로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도 한 대 가져왔는데 그거야 저도 제 차가 있었으니 적어도 제게는 별 의미는 없었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라 4천만 원 가까이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앞으로 얼마가 됐건 남편하고 제가 지낼 보금자리라 생각하니 크게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솔직히 반반 결혼이 아니라
제가 훨씬 더 해간 결혼이었고 그러면 남편이 저를 떠받들고서라도 모자르다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지고 들자면 남편이나 저나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는데 어째서인지 제가 집안일의 대부분을 도맡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말로는 번번이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나섰지만 솔직히 해놓은 걸 보면 그다지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제 손이 다시 닿아야 했으니 결국 같은 일을 2번 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나온 버릇인지 아니면 원래 제 성격이 그런 건지 제가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제가 주로 집안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짜증도 나대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단지 집안일을 제가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갈라서네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신우였어요.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신우가 있었는데 저하고는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신경 쓸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 서로 존대를 했으면 했어요. 호칭도 누구누구 씨 정도면 좋겠다 싶었고 그런데 신우가 먼저 언니 하면서 동갑인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성격이 좋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언니라는 호칭을 쓰면서 동시에 신우는 저와 동갑내기 여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혀 짧은 소리에 귀여운 척은 기본이었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소리를 깍깍 질러대며 한 번은 시댁에서 모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선물로 들어온 조기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시댁에 가지고 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다 보니 제가 주방에서 그걸 굽고 있었지요. 아무튼 그래서 조기를 구워 식사에 올렸는데 신우가 조기 눈깔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면서 너무 무섭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엊그제 닭발 먹었다고 자랑한 사람이 조기 눈깔 가지고 요란법석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지요. 그런데 그런 신우를 보고 아버님 어머님은 저렇게 마음이 여려서 어디다 쓰냐며 걱정이 된다나요. 그래도 맞아요. 솔직히 신우가 귀여운 척을 하건 말건 저한테 피해주는 것만 아니면 저랑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쇼핑몰을 한다고 했다가 직장을 다니겠다고 했다가 그나마 착실한 게 자랑인 저희 남편과 달리 어째서인지 어디 한 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미친 X 널뛰기 하듯 진로를 바꿔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은 돈은 돈대로 대주면서 동시에 당신 딸이 아직 어려서 그렇다며 그래도 자리 못 잡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남들 눈에 어찌 보일지 생각은 하셨는지 감싸고들기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뿐인 딸을 이렇게 키우시든 저렇게 키우시든 솔직히 제 알 바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남일에 크게 관심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우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뭐지? 싶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은 대전으로 매일같이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나 변덕이 죽을 듯하고 툭하면 자기 힘든 애 어쩌네 앓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신우가 말도 안 된다 싶었지요. 그리고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저더러 신우가 얼마나 버틸지 내기하자는 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물론 내기는 안 했습니다. 둘 다 1달 이상을 안 봤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열흘이나 되었을까요? 신우가 힘들다 어떻다에 대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징거리는 대상이 아버님 어머님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걸핏하면 남편에게 지금 기차 시간이 어떻네. 오늘은 매진이라 입석으로 서서 갔네. 자기는 퇴근하고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할 여유도 없네. 솔직히 어떻게 그걸 예상을 못한 건지 그런 하소연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었네요. 하지만 저한테 하소연을 한 것도 아니니 속으로 혀만 차고 한심하다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신우가 서울로 직장을 다닌 지 정확히 3주하고 이틀이 되었던 주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에게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 하시면서 시댁에 한번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서 저도 제 나름대로 주제가 뭔지는 몰랐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갔어요. 주변 언니들이 시부모님이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항상 확실히 말을 하라고. 안 그러면 너만 바보 된다고. 다들 자기들 경험담인지 해준 조언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을 앉혀두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신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작은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보니까 그 큰 집에 저랑 남편 둘이 살려니 얼마나 적적하냐면서. 근데 솔직히 30평대 아파트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적적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라도 하나 키워볼까 그런 생각도 안 한 게 아니고 혹시 아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살며시 웃으며 괜찮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아니래요. 집은 사람이 좀 북적거려야 사람 사는 맛이 난다나요. 그리고는 꺼내신 본론은 그래서 말인데 신우 좀 데리고 있으랍니다. 저도 사람인데 솔직히 집 어쩌고 말씀하실 때부터 설마 신우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우를 데리고 있으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냐 물으니 말 그대로라고 지금 신우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지 않냐면서 보고 있으면 너무 딱하대요. 작고 몸도 여리여리한 지지배가 매일같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러는 걸 듣고 있으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신다나요.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히 오빠가 능력이 좋아 서울에 집도 있으니 얼마나 좋냐입니다. 황당해서 남편이 저 같은 여자를 만난 게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만 서울에 집이 있는 그건 오롯이 제 집이고 저희 부모님의 능력인데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 버리시니 어이가 없었지요. 남편이 말없이 제 눈치만 살피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께 합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우와의 합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들 제 마음이 바뀔 리 없다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그럼 네 신우는 어떡하냐? 물어보시길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대꾸했어요. 아버님이 저더러 절 다시 봤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나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며느리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아셨을 텐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꺼내시다니. 저도 아버님이 달리 보입니다. 그랬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냐면서 아버님더러 걱정 말고 지연이 짐 싸서 저희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 어리고 약한 애가 매일같이 고생하는 걸 보고 있자니 자기도 마음이 안 좋았다면서 이참에 오빠 노릇 좀 하겠다나요? 집주인을 앞에 두고 제 집을 가지고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이야기를 하는 꼴이라니. 제가 어이가 없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버님 어머님 남편을 향해 다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느라 바쁘네요. 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내 집이지. 네 집 아니야 그랬고요. 그랬더니 제가 매일 쓰는 가정가구들은 엄연히 자기 돈으로 샀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길래 내일부로 용달차 불러서 이 집으로 다 보내줄 테니 끌어안고 살라 했습니다. 대신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내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들일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제 차 끌고 올라왔어요. 결혼 이후로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남편은 국산인 자기 차는 좀 보기 그렇다며 외제차인 제 차 끌고 다니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먼저 집에 왔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도무지 분도 삭혀지질 않고. 그리고 그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뭔 소리를 짓거리려고 전화를 했나 싶어서 받았어요. 솔직히 당시 워낙 화가 나 있어서 끝까지 한번 붙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더러 자기 체면도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좀 져주면 안 되냐입니다. 가뜩이나 자기가 저에 비해 부족하게 해간 결혼이라 자기가 무시당하고 살진 않을지 아버님 어머님이 늘 노심초사하셨다면서 하다못해 시부모님 앞에서만이라도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말 몇 마디로 세워질 체면이면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미쳤냐고 당신 체면 세워주자고 신우랑 합가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자길 사랑하는 거 아니었냐는 거예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만하자 했습니다. 왜 내 집 가지고 당신이 체면을 챙기려 드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며느리 눈치가 보이면서 그 와중에 신우 데리고 살라는 시부모님은 도대체 뭐냐고. 솔직히 당신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마음 약한 걸 알고는 살살 구슬려서 입맛대로 부리려는 심상 같은데 꿈 깨라 했지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그렇게 신우가 출퇴근하는 게 안쓰러우면 당신도 시댁 들어가 살면서 같이 출퇴근해주면 되겠네 했습니다. 내일부로 당신 짐이랑 그 잘난 당신 돈으로 산 가정가구 전부 다 시댁으로 보탤 테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마디 더 쏘아붙이고 그렇게 끝내자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10년째 붓고 있던 청약통장이 있다면서 저랑 혼인신고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몇 번이고 혼인신고하자는 저를 어르고 달래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행이다 싶대요. 어차피 사람들 머릿속에는 제가 이혼녀로 남겠지만 그래도 이 거지 같은 인간하고 얽힌 흔적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지요. 아무튼 이튿날 남편과 약속한 대로 용달차 불러서 죄다 실어보냈습니다. 그나마도 제 취향에 맞게 산 건 몇 개 없고 남편 예산에 맞추느라 샀던 거라 짐 싸면서 다시 한번 보는데 내가 딱 이 정도 수준하고 살았구나 싶어서 허탈했다고 해야 할까요? 웃음이 다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물론이고 아버님 어머님 다 제가 진짜로 그렇게 짐을 보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전화가 와서는 저희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라며 악을 쓰길래 그때는 중고시장에 팔아버리던지 폐가정 가구 모으는 업체 불러다 처리해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기는 또 아까운지 되돌려보내지는 않대요. 하지만 남편 하소연을 들어보니 시댁에 드릴 곳이 없어서 베란다에 꺼내놓고 아파트 복도에도 꺼내놓고 제가 시댁 구조를 알다 보니 그림이 너무 생생히 그려져서 웃겨 죽겠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서야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앞으로는 저에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대요. 신우 일은 자기가 경솔했다면서. 그런데 솔직히 저는 신우가 가장 문제라고 봐요. 듣자 하니 신우가 아버님하고 남편을 번갈아가며 어지간히 졸랐던 것 같거든요. 자기도 서울에 있고 싶다. 왜 나는 서울에 집이 없냐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두 남자가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생각해낸 게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였던 거지요. 아무튼 뭐 다 지나간 일인데 곱씹으면 저만 기분 안 좋지 뭐. 이제 달라질 게 없어요. 남편을 비롯해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신우는 회사를 관뒀더군요. 합가가 완전히 무산돼 버리니까 하루도 더는 못 다니겠다며 관뒀대요. 하지만 신우가 회사를 관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소식입니다. 10년 동안 남편이 착실히 다녀온 직장이 부도위기라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솔직히 남편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통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통화를 해보게 될지 솔직히 그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황이 좋지 않게 생겼대요. 남편이 속한 부서는 AI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의 트렌드와도 맞지 않아서 평소에도 꽤나 불안해하는 눈치였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저를 놓친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물론 저는 아무런 후회도 없지만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남들한테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친한 친구들 고민은 잘 들어주면서도 정작 제 이야기는 하기를 꺼려하는 성격이랄까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어디에다가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기는 했지만 친정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작은 기사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기사식당이라는 게 워낙에 양 많고 싸게 파는 가게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시는 고생에 비해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집안 형편은 늘 빠듯한 편이었지요. 제 밑으로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건강이 좋지 않아 친정부모님의 도움이 늘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운영하셨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할 때 처음부터 4년제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대학을 안 가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해줄까 싶어서 일단은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전문대도 대학이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기에 최선을 다했네요. 그래서 2년 동안 장학금 받았고 졸업하자마자 특채로 대기업에 들어갔지요.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내노라 하는 회사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저를 누가 무시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가 다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사수는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을 나왔다며 어떻게 우리가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더니 이후로 툭하면 저한테 수준이 낮다, 귀가 먹었냐, 말이 안 통한다. 엄청난 폭언을 쏟아내기 일쑤였지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나마 저를 안 됐다고 여긴 몇몇 직원들이 그 내용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지금이라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고 아예 회사 인사팀의 폭로의 일을 크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곤 해도 겨우 2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수한테 더 설설기면서 나를 좀 예쁘게 봐줬으면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한 노력은 소용이 없었고 저는 건강만 잃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나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지인이 마음도 달랠 겸 뭐라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며 제과학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던 분야라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수업만 기다려질 만큼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가르치러 오던 강사도 저에게 아무래도 이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립 서비스였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 말에 혹해서 미친 척 1년에 2천만 원짜리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솔직히 등록하면서 친정부모님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다며 좋아하셨는데 그런 회사를 제가 2년 만에 제 발로 나왔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스럽다 하셨거든요. 친정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싶지는 않지만 친정부모님의 관심은 늘 여동생에게 향해 있었고 저에게는 기대와 책임만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관뒀을 때도 친정부모님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걸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냐며 제 탓을 많이 하시대요. 제가 아무리 맏딸이라고 해도 맏딸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라고 그런 친정부모님의 반응이 왜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회사를 관둔 이후로는 친정부모님한테 조금씩 비밀 아닌 비밀을 만들게 된 거지요. 아무튼 그렇게 벌어놓은 돈 까먹으면서 제과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 있던 날 계속 저를 가르치던 강사님이 저더러 자기가 일하는 호텔에서 일해볼 생각 있냐고 묻더라고요. 거기서 정식으로 경력을 쌓으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그래서 얼떨결에 호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텔에서 일하게 된 지 6년쯤 되던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 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지요. 하지만 돈이 웬수라더니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잡음이 생겼어요. 일단 당시 저는 1억 6천 정도의 현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당연히 월급만 모아서 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저는 월급만 모았다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죽어라 아껴 쓰면서도 주식을 비롯해 이런저런 재테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이 따라줬다고 해야 할지 제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났어요. 반면에 남편은 모아둔 돈이 7천 정도 있었는데 사람이 워낙에 물질적인 거에 크게 욕심이 없거든요. 그나마 7천도 10년 내리 직장 생활하면서 얼결에 모아졌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건지 어머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가 1억 6천이나 모았다고 하던데 그 외에 친정에선 얼마나 보태주실 생각이냐. 우리 쪽에서는 집을 해주려고 한다 뭐 그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그 정도의 현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셨고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도와주실 상황은 더욱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먼저 그게 무슨 소리냐, 금시초문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셨고 그런 반응에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당황해 하셨지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께서는 한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한다는데 다른 집에서 독박을 쓸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집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시대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론 서운하고 치사하단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쨌든 저랑 남편이 모은 돈만 보자면 제가 2배가 넘었으니 그걸 좀 봐주시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결국 저를 포함한 양쪽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제가 남편더러 이럴 거면 결혼에 있어서는 모든 비용을 칼같이 반반 부담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다면서 차라리 그게 깔끔하겠다는 제 말에 동의를 하대요. 그렇게 저 7천 그리고 남편 7천 총 1억 4천에 대출받아서 결혼식도 올리고 이후로 작은 빌라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남들처럼 평범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했다 뿐이지 처음엔 그렇게 제 삶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은 제가 호텔을 관두면서 들더라고요. 사실 호텔을 관둔 건 조금은 충동적인 결정이기도 했어요. 당시 남편과 결혼하면서 생각보다 지출이 적었기에 제 손에는 여전히 1억이란 목돈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대요. 일단 친정부모님은 이 돈을 가지고 식당을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 여동생 좀 편해지게 이사 좀 가게 보태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아버님이 차를 10년째 타고 계신다는 둥, 신혼대학 등록금이 올랐다는 둥, 솔직히 어느 집에 가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대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억이 아니라 그중 100원도 그런 식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진 혼자 반지하에 살면서 악착같이 만든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호텔을 관두고 제 가게를 내버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영부영 뺏길 돈 같으면 내가 쓰고 싶은데 한번 써보기라도 하자 그런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냈더니 친정이고 시댁이고 할 것 없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다 저더러 욕심이 사납네. 집밖에 모르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아보라면서 능력이 되니까 사고도 치는 거라나요. 그리고 전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밤잠 줄여가며 제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개업한 위치가 제가 일하던 호텔에서 멀지 않기도 했고 다행히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제 선택을 응원한다며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이 빨리 나기도 했고 미디어에서 몇 번 다뤄지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덕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호텔에서 일할 때만큼만 벌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반년 만에 그 2배를 넘어섰어요. 이후로 가게 확장하고 직원 더 뽑고 8평짜리 가게가 30평대로 넓어지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었어요. 친정과 시댁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요. 친정부모님은 저더러 아픈 여동생이 집안에서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른다며 동생을 제 가게에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여동생이 부끄럽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 가게는 엄연히 영업장이고 저에게는 생계수단이었으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러자 친정부모님이 저더러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면서 결국 하도 힘들게 하길래 달에 100씩 생활비 드리는 걸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친정부모님이 낳아 길러주신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 그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납득을 시켰네요. 반면에 시댁의 경우 처음에 가게 시작하고 몇 번 제가 만든 디저트라고 챙겨다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냐며 제 면전에다 대고 비아냥거리셨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한 번도 가져다 드린 적은 없어요. 가게가 너무 바빠서 그 핑계로 왕래도 많이 줄였고요. 솔직히 첫 회사에서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던 덕분에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려는 노력 같은 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5월 첫 주 주말이었어요.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몰려있던 주에는 예약 들어온 디저트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남편하고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원래는 남편 편으로 용돈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모처럼 얼굴이나 보자며 당신이 점심을 차려준다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결혼하고 그때까지 어머님이 뭐 만들어줄 테니 먹으러 오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왠지 쎄한 게 뭔가 꿍꿍이가 있으시구나 싶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꺼내신 말씀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더러 신우를 데려다가 기술을 좀 가르쳐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자꾸 제 가게만 넓히지 말고 신우 앞으로 이웃점 하나 낼 수 있게 해보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신우는 아직 대학생인데 그리고 신우가 이걸 하고 싶어 하냐고.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학원이든 뭐든 들어가서 배워야지 그걸 왜 저한테 배우려고 하냐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가게 하나만 신경 쓰기도 정신이 없는데 어느 세월에 신우를 붙들고 뭘 가르치고 그렇게 못한다고 아주 난색을 표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결혼할 때부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답니다. 돈도 얼마나 가져올 것처럼 사람 있는 대로 기대하게 해놓고서는 겨우 결혼하면서 7천 보태더니 가족들하고 상의도 없이 가게를 떡하니 차리지 않나.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벌개져서는 어머님더러 갑자기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시냐며 나도 7천에 갔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가게 차리는 거 나랑 상의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가게 차린 거를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 제가 화를 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어머님한테 저 대신 언성을 높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그게 경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봐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궁리만 하지지 신우 좀 챙겨주라니까 벌써 싫어요. 못해요. 아주 유세도 저런 유세가 없다면서. 듣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저 잘 먹고 잘 살궁리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도 덕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벌어오는 돈이 늘어서 어머님 드리는 용돈도 늘어난 거예요. 저 주말에도 어깨 빠져라 팔목 부서져라 디저트 만들어대는데 어머님 아들은 골프장 가서 골프 쳐요. 어머님 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한 달에 겨우 300 가져오는데 어머님 지난번 생신 때 호텔에서 식사하셨죠? 거기 한 사람당 30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야말로 돈 내는 저랑 상의도 없이 신우 남자친구까지 부르셨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저더러 혼자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한다고요.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동안 저도 어머님한테 쌓인 게 많았는지 한번 말문이 트이니까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님도 점점 눈을 크게 뜨시고는 어머어머만 연신 외쳐대셨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졌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할 말이 없다면서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살지. 왜 내 아들이랑 사냐 그러셨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또 다시 어머님 떨어. 진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다 이 사람이랑 나랑 헤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냐고 화를 내대요. 그런데 그런 남편더러 어머님도 그래 차라리 헤어져라. 돈 몇 푼 가지고 시부모 무시하는 며느리 나는 못 본다. 제가 지금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중엔 남편인 너 무시 안 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싶어서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따라 나오던지 어머님 옆에서 어머님 달래드리던지 알아서 하라 하곤 먼저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때부터 왜인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대요. 제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그런 건데 친정부모님은 친정부모님대로 아픈 손가락인 여동생만 챙기시지 시부모님은 절 무슨 돈도고름 벌레 취급하시지. 그나마 믿을만한 건 남편 하나지만 천륜을 끊게 할 수도 없고 남편이 제 옆에 있는 한 저런 시부모님을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면 좋나? 한숨만 나올 뿐이었어요. 한편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들어오더군요. 따라 나왔는데 그새 제가 안 보이더라며.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일단 어머님이 막말하신 건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답니다. 어머님이 신우가 저처럼 멋진 여자가 되었으면 하시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나요.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매번 중간에서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 사단이 나지 않았냐고. 그냥 당신도 노선을 똑바로 잡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확실히 내 편을 들어주던지 그게 아니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는 저더러 한다는 말이 저도 친정하고 영 끊고 못 살지 않냐면서 왜 근데 자기더러 그런 선택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전 솔직히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건 자식으로서 마지막 돌이다 생각하고 하고 있었고 거기서 좀 더 바란다 싶으면 연을 끊을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당신도 다 필요 없다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며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 결국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필요 없다대요. 자기가 바라는 건 그저 제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라나요. 그리고 완전히 남편과 제가 남남이 되고 나서야 어머님이 저희 이혼 소식을 알게 되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이 그제서야 당신이 잠깐 미쳤었나 보다며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고 눈물을 보이셨지요. 하지만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내 저더러 제가 당신 아들 인생 조져놨다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 역시 이혼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방해나 하지 마시라고 소리를 지르곤 면전에 소금을 뿌렸네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어요. 친정과는 있는 대로 소원해졌지만 한 달에 100만 원만 드리면 적어도 사람을 힘들게는 안 하니 다행이다 싶어요. 가게는 요새 프랜차이즈로 돌려볼 생각이 없냐는 문의가 많아서 고민 중입니다. 솔직히 외로운 날도 많아요. 불 꺼진 빈집에 혼자 퇴근하는 것도 남들처럼 미주알고주알 떠들 수 있는 친정이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만큼 얻은 게 있으니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지요.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 더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안녕하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을 쫓아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제가 학원 생활을 한 지 10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당시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입시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를 좋게 본 학부형 중 한 분이 남편과의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주셨지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워낙 지역이 작다 보니 거절을 했다간 괜히 안 좋은 소리가 나오진 않을지 학원 수업에 영향이 있진 않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간 자리였네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직원 4명을 두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업이냐고 하니까 외국으로부터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뜨뜻미지근했던 제 마음과는 달리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퍼붓더니 뒤이어 자기 매력이라도 어필하려는 듯 별 시덥지 않은 농담도 하고 제 말 한마디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응도 하고 한마디로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게 되었고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자 누구보다 기뻐한 건 다름 아닌 저희 친정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당시 친정오빠와 함께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서 혼자 지내던 저를 무척 애틋해 하셨거든요. 대기업을 다니시던 친정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시던 어머니가 미국에 가게 된 건 순전히 친정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오빠는 저보다 3살이 많은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가더니 전역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오빠를 저희 친정부모님도 저도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 모두 오빠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대학원도 미국에서 가겠다고 하대요. 다행히 경제적으로 그런 오빠의 뜻을 지원해줄 상황이 되었기에 친정부모님도 그런 오빠를 말리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니 또다시 한다는 소리가 아예 취직도 미국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솔직히 친정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나라 내 땅이 최고지. 남의 나라에 언제까지 있으려고 그러냐고요. 하지만 그런 친정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미국인인 지금의 언니와 연애까지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왔고요. 그쯤 되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부모님도 더는 오빠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오빠가 결국 결혼을 했고 미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빠 성격이 미주알고주알 소식을 전해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따금씩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둘이 사이가 좋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도 저도 오빠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을 했지요. 그런데 저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오빠는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친정부모님께 자금 좀 대달라고 조르더라니까요. 친정오빠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엔 친정아버지도 회사를 나오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 오빠가 유학 갈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하라 하셨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다시 한번 오빠가 임신한 언니를 앞에 내세우고는 몇 달만 있으면 이제 자기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믿고 도와달라고 친정부모님께 매달리더래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친정부모님 입장에서도 모른 척 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정부모님과 제가 같이 살던 아파트는 제 명의로 돌려주셨고 그 외 재산은 전부 다 현금화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저에게도 같이 가자 하셨지만 저는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후로 다행히 친정부모님의 자본 덕분에 오빠는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선 저 혼자만 한국에 두고 온 게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제 성격이 원래도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직장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친정부모님은 이따금 통화라도 할 때면 제발 누구라도 만나라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렇게 살라며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들은 척만 하기가 일쑤였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연애를 시작했으니 친정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이후로 남편과는 결혼 전까지 1년을 만났고 꽃이 만발하던 봄날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 그리고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이제야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어머님은 그런 저희 친정부모님의 손을 꼭 붙들며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딸이다 생각하고 저를 돌보고 살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저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시부모 복이 있는가 보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이지 사람 일이라는 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신혼살림은 제가 원래 혼자 살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 아파트는 세를 주고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2억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시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알아보니까 사업 때문에 아파트를 세금이 어쩌고 하대요. 그리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업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급하게 그 모아뒀던 2억을 일단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업 쪽은 영 아는 바가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솔직히 그때 한참 애들 시험 기간이기도 했고 저는 저대로 친정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혼자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아무튼 그때는 남편이 하는 말들에 특별히 의심을 한다던가 안 좋은 쪽으로는 아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있으니 집 문제 자체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유야무야 신혼살림을 제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저는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학원을 관뒀거든요. 처음부터 애를 갖게 되면 애가 자기 의사표현을 할 때까지는 제가 직접 키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관두는 데 있어서 아쉬운 건 없었지요. 굳이 따지자면 돈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었으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한 달에 400 정도, 저보다는 적은 월급이었지만 두 사람 생활하는데 부족하진 않을 만큼 벌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후로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오손도손 즐겁게 지낼 줄로만 알았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상황에 제가 처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출산 후 제가 산후조리원에 바로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친정부모님께는 애가 100일 정도나 되면 한번 나오시라고 했어요. 특히나 친정아버지가 하루빨리 손녀를 안아보고 싶다며 아쉬워하셨지만, 어쨌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딸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었으니 이해하신다 하셨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집에 도착하던 날, 남편이 현관 앞에 도착했어야 하는 말이 지금 집에 어머님 아버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현관문을 여니 눈앞에 펼쳐진 건 정말 가관도 아닌 집안 꼬라지였습니다. 일단 저와 남편이 쓰던 안방은 어느새 어머님 아버님 차지가 되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은 민망한 기색도 없이 자랐다며 저를 반기시는데, 한마디로 여기가 내 집이 맞나 싶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던 동안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두세 번 얼굴을 비추셨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합가의 히읗차도 꺼내신 적이 없었기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더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머님 아버님과 남편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저더러 정말 복도 많다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도 안 오시는데 시어머니가 애를 봐준다고 오신 거라며 오히려 몇 번이고 생색을 내더라고요. 막말로 누가 고마워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난리였지요. 제가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일을 결정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전부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뭘 상의를 하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나를 생각해서 내가 쓰던 안방도 내드렸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는 시부모님이 제일 어른이시니 당연히 방도 제일 큰 방에서 지내시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대요. 막말로 이 인간이 무슨 효자병이라도 걸렸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짐은 이미 다 들어왔지. 애를 챙겨야 되는데 몸은 힘들어 죽겠지. 제가 뭔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구며 짐이며 다 들여놓은 어머님 아버님을 당장에라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일단 당분간은 남편 말대로 어머님께 딸애를 부탁드리고 저는 몸을 회복하는데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비웠지요. 하지만 한 달이 뭐예요. 보름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와 딸애만 남겨놓고 외출을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네. 어디 가기로 했네 별의별 핑계를 대시면서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로는 며느리인 저와 손녀인 저희 딸을 챙겨주러 오셨다면서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한 집안일이라던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아주 모른 척 하시대요. 그러면서도 당신들 빨래며 설거지는 끊임없이 내놓으셨고요. 한마디로 졸지에 저는 딸애 하나만 돌보는 것도 부족해 어머님 아버님이 벗어던진 속옷까지 빨아야 했을 만큼 온갖 집안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해 어머님은 불난집이나 마찬가지였던 저에게 기어이 기름을 들이부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는 어머님이 저한테 따질 게 있다면서 수유 중인 저를 작은 방에서 거실로 불러내셨거든요. 영문을 몰랐던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어머님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도 진지한 표정으로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고 물으시대요. 당연히 저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친정부모님이 사시다 제 명의로 넘겨주신 집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뜸 그럼 결혼을 했으니까 공동명의로 돌려야지. 언제 돌릴 거냐고 내일이라도 돌리라는 거예요. 황당해서 결혼을 했어도 남편이 1원 한 푼 보탠 게 없는데 왜 공동명의를 하느냐고 그렇게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괘씸하다며 그럼 당신도 앞으로는 저희 딸을 안 봐주시겠다나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기는커녕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저 딸애를 봐주기가 싫으신 건지도 모르겠던 상황이었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간 저희 딸애를 봐주면 얼마나 봐주셨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대요. 게다가 솔직히 제가 살림도 다 하고 밥도 다 차려드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다고 생활비를 얼마 보태주시는 것도 아니지 애를 살뜰히 봐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뒷말 나올까봐 한 달에 용돈도 100만 원씩 챙겨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고맙다는 고사하고 앞으로 애를 봐주네 안 봐주네라니 기가 차서 순간 말문이 다 막히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 떨어 그러면 애도 안 봐주실 건데 이 집에는 왜 계시냐고 내일 당장 짐 빼시라 했어요.
애 봐주신다고 하셔서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겠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지요.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남편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저한테 화를 내대요. 그리고는 이내 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면서 제 손목을 비틀듯이 잡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장 손 놓으라고 악을 쓰면서 도망치듯 제 지갑하고 차키만 챙겨서는 현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솔직히 집에 딸애를 혼자 두고 나온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버티고 있다가는 저부터가 한 대 맞을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경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실 분들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혼자 30분 정도 달려서 호텔에 도착했더니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떠들지 드러나보자 싶어서 받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금 뭐 하자는 짓이냐며 엄마라는 여자가 애까지 놓고 그렇게 나가면 그만이냐고 그따위로 할 거면 2번 다시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돌았냐고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그 집이 누구 집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냐고 쓸데없이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신이나 내일 당장 당신 부모랑 같이 짐 빼라고 했네요. 이튿날 저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니 보란듯이 어머님 아버님 신발도 남편 신발도 신발장 앞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솔직히 제 말대로 짐을 싸서 나갔을 거란 기대는 없었기에 실망하지도 황당하지도 않았지만 주체가 안 될 만큼 짜증은 나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온 저를 보고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당장 안방에 가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남편더러 그럴 일은 없을 거니 꿈깨라는 말과 함께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 이혼 소리에 꽤나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면 딸애를 안 보여줄 거라나요. 그러면서 엄마가 돼서는 딸을 안 보고 살 수 있겠냐고 빈정거리대요. 그리고 또 한다는 소리가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으니까 양육권과 친권은 다 자기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딸애도 남편에게 주고 이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요즘이 옛날처럼 쉽게 연락이 끊어지는 사회도 아니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20년이고 30년이고 안 보고 살던 사람들도 며칠 만에 찾아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보여준 애만에 해도 결국 저나 딸애가 서로 만나고자 하면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지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딸아이 양육권도 친권도 다 가지라고 대신 이혼도장 찍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자기 예상과는 다른 자세로 나오니 환장할라 하대요. 애를 볼모로 들이대면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며 자기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질 줄 알았나 봐요. 저더러 모성애도 없냐면서 딸애가 불쌍한 애 어쩌네 악을 쓰는데 솔직히 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결국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본가 전세 계약도 연장 안 하고 올라오셨다면서 저더러 한 번만 없던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 달라나요. 하지만 어머님 성격이라면 분명히 얼마 못 가 그놈의 공동명의 이야기를 또 하시고도 남을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제 집에서 제 딸 키우면서 제가 왜 어머님 아버님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저는 남편에게 더는 할 말 없다고 그냥 협의 이혼을 할 건지 소송을 갈 건지 그것만 정하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소송으로 하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조언 정도는 해줬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남편과 저는 협의 이혼을 했어요. 양육비 핑계로 남편과 얽히는 게 싫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으로 계산해 10년치로 6천 먼저 받았고요. 시부모님은 상황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일단 아버님은 아주버님 내에서 지내게 되셨는데 보아하니 거기도 아주버님하고 형님하고 얘기가 안 된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형님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하고 둘이 일단 오피스텔에서 지내게 되셨더군요. 이제 손녀 말고 다 큰 아들 케어해주게 되셨으니 기쁘시려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친정 식구들과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인데 일단은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다녀오려고요.
솔직히 가서 부모님이나 오빠네 부부 사는 것도 보고 그 집 애들도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아예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인해서 시댁과는 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나마 믿고 살던 남편이란 작자도 결정적인 상황에선 별 도움도 안 되대요. 다른 부부들도 저희 부부처럼 이 꼴 저 꼴 봐가면서 사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남편하고는 오래전부터 친구의 친구라고 해야 할까 가깝지는 않았어도 그럭저럭 소식은 전해들을 정도로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러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이 먼저 연락하고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지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남편이 그러는 게 싫지 않았어요. 남편 외모 자랑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키도 크고 인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요. 성격이야 뭐 사실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자동으로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연을 만나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갔던 날입니다. 남편을 뒤따라 시댁 현관에 들어서는데 직감적으로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느껴지대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말이라도 오느라 고생했다. 만나서 반갑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고 그저 왔냐고 묻는 한마디가 전부였거든요. 게다가 저희더러 오라고 하셨던 시간도 점심시간도 저녁시간도 아닌 오후 4시였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다과 조금 먹으면서 취조 아닌 취조만 당했답니다. 어머님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건지 그게 아니라면 왜 고작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건지 그런 질문들을 하셨지요.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하시는 공장을 물려받으려고 했는데 나이도 어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먼저 당신 지인의 회사에서 일을 좀 배우고 오라셨거든요. 대신 제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는 당신 자녀를 저희 아버지 회사로 보내셨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남편에게도 결혼 전에는 한 적이 없어요. 괜히 부잣집 딸이네 어쩌네 뒤에서 말 나오는 게 싫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날 어머님은 저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으셨으니 더욱이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쩌면 제가 아버지 공장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어머님 반응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겪어본 어머님은 태세 전환이 정말 빠르셨거든요. 아무튼 결국 그날 어머님이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졌네요. 혼수며 예물이며 어머님이 내 것인 조건도 지나치다 쉽게 많았고 무엇보다 말끝마다 중소기업 다니다가 애핑계로 회사 때려치면 대기업 다니는 당신 아들이 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며 생각만 해도 당신 아들이 불쌍하고 손해보는 결혼이라나요.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봐도 제가 막말로 남편 등골에 빨대를 꼽을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님께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푸대접 받으면서 시집갈 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생각에도 어머님이 너무 지나치셨던 것 같다며 미안하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머님 아버님의 성격을 바꿔놓을 순 없겠지만 대신 저만의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겠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제 편일 거라나요. 그리고는 한 달 가까이 다시 기회를 달라며 저 없이는 안 된다고 울고 짜고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지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싸워서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대요. 헤어지겠다는 결심도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한 말 나오지 않을 만큼만 혼수와 예물을 해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차도 한 대 사주셨어요. 대신 집은 남편 쪽에서 좀 더 부담했고요. 솔직히 결혼 전부터 어머님 아버님 특히나 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도 했고 실망도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 식을 올린 이후에도 굳이 살가운 며느리니 딸 같은 며느리니 그런 건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며느리돌이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모르셨나 봐요. 저의 냉랭한 모습에 당황해하시기도 하고 남편을 통해서 이제 저와 한 가족이 되었으니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싶다 하셨다나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하면서 꽤나 감격한 듯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바라던 고부 사이랍니다. 아무튼 이후로 어머님께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봤자 전화 내용은 당신 아들은 퇴근을 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저에 관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요. 그래서 남편더러 어머님께 당신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라고 얘기 좀 해달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딴에는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그러시는 거 아니겠냐며 어머님께 시간을 좀 드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셨던 건 잊으신 건지 걸핏하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는 커피 마시자 쇼핑 가자 하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제가 며느리돌이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지만 집까지 찾아오신 어머님을 내쫓을 만큼 매정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같이 카페고 백화점이고 동행해드렸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당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렇게 저한테 사달라는 식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집 딸들은 친정엄마한테 이런 것도 사주네 어쩌네 하면서 말이에요. 저야 속으로는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시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차마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솔직히 몇 번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드린 적도 있네요. 그러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는 저도 요령이 생겨서 어머님과의 사이에 확실히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2살 아래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솔직히 남편하고 피를 나눈 형제라지만 저희 남편과는 달리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정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싶었지요. 아무튼 도련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저에게 좋은 점도 있었어요. 결혼 전 저희 남편의 경우 어머님 아버님이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아시고는 그렇게 몇 번이고 소개 좀 시키라고 난리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성격의 남편은 행여 제가 부담을 느끼게 될까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거든요. 반면에 도련님의 경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자기 입으로 하대요. 그리고 이후로 시댁의 명절이라던가 어머님 아버님의 생신처럼 모여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고요. 도련님 말로는 돈 꽤나 만지는 집안의 딸이라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실제로 시댁에 올 때마다 한우에 홍삼에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다만 말수가 워낙 없고 성격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야 하나.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그런 건 안 보이고 그저 돈 잘 쓰는 예쁜 예비며느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까지도 저랑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하시던 어머님의 관심이 자연스레 도련님 여자친구에게 옮겨가더라고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도련님 여자친구한테 아가아가하고 부르시는 건 기본이었고 제가 과일을 깎아두면 포크에 찍어서 먼저 그 여자친구 손에 쥐어주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지요. 그러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가서 먹었으면 하더라고요. 전에도 종종 집에 선물로 먹거리가 들어오면 친정부모님과 먹기도 했었고 해서 흔쾌히 알겠다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겐 말도 없이 도련님네도 불렀더라고요. 사실 도련님네가 온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었어요. 하지만 간단히 시부모님이랑 밥이나 한 끼 같이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도련님의 그 여자친구까지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족 모임처럼 일이 커져서 살짝 부담스럽긴 했네요. 아무튼 도련님이 디저트로 케이크랑 와인을 사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제법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했지요. 후식으로 도련님이 사온 케이크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련님이 너무 배부르다면서 너스레를 떨더니
옆에 있던 여자친구더러 어머님한테 깍두기 담고 된장찌개 끓이는 것 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친구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는 요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는 먹고 싶으면 오빠가 어머님한테 배우면 되지 않겠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있자니 도련님이 그만 떠들고 입을 다무는 게 좋겠던데. 눈치가 없는 도련님은 계속해서 그 여자친구더러 너가 우리 엄마한테 요리를 배운다고 하면 자기는 그 여자친구네 부모님한테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절을 하겠다나요. 그러자 그 여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언제 그런 절 받고 싶다 하셨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딱 선을 긋더라고요. 분위기가 어색해지려 하자 저희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허허실실 웃으며 실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은 계속해서 입술을 내밀고는 툴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농담처럼 그만하라고 너 그러다 진짜 차인다고 한마디 하대요. 그리고 얼마 후 도련님과 여자친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가 다음에 또 뵐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저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길래 저도 적당히 웃으며 응수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슬슬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머님더러 깍두기 좀 싸달라고 하대요. 전 원래 어머님 깍두기 잘 안 먹어서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더니 너는 집에서 뭐 하냐고 그래요. 황당해서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저는 왜 어머님한테 깍두기 담는 법이고 뭐고 생전 하나 배우려고 드는 법이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째로 남편이나 저나 맞벌이다 보니 집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었고 둘째로는 어머님 음식이 제 입에 안 맞아서예요. 남편이야 어머님 음식을 30년 넘게 먹었으니 맛있다고 느끼는지 몰라도 제 입엔 영 아니거든요. 더 까놓고 말하자면 어떤 때는 냄새도 역하게 느껴질 만큼 싫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잘 먹는 사람한테까지 먹지 말라고 할 순 없었으니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반찬이라던가 남편이 챙겨오는 건 냉장고에 넣어두든 어쩌든 별말 안 했습니다. 제 딴에는 최대한의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저더러 왜 당신한테 음식하는 걸 안 배우냐며 호통을 치시니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돼서는 차마 어머님 자존심을 건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지 않냐고 대충 둘러댔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은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맨날 반찬에 대고 그러는 줄 아냐며 저더러 태도가 글러먹었대나 마음가짐을 고쳐먹게 한다나 하면서 앞으로 아무것도 안 챙겨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주는 사람이 안 주겠다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마디로 상황이 당신 뜻대로 굴러가지가 않아서인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당신 죽고 나면 당신 아들은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정말이지 어떻게든 제 길을 꺾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어머님의 태도에 저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냐고 쏘아붙였네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걱정되시면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을 보낼 테니 옆에다 붙들고 깍두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가르치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제가 당신을 가르치려 든다나요. 그리고는 기어이 지 남편 부려먹을 궁리를 한다면서 여자가 돼가지고는 남편 위할 줄은 모른다며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곤 제가 속된 말로 정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내뱉던 어머님이라서 제가 웬만한 말은 별뜻 없이 하신 말이라고 스스로 납득하고 그냥 넘어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도 성에 차진 않았어도 제 편에 있었고요. 그런데 니네 엄마 니네 아빠라니 진짜 머리카락들이 쭈뼛 서는 것 같이 화가 치솟더라니까요. 그렇게 결국 어머님과 저 둘 다 언성이 높아졌어요. 어머님은 제가 당신을 존중을 한 해 한 해 난리를 치셨고 도련님 여자친구한테도 악영향을 끼칠까 무섭다 억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듣다 못한 제가 지금 이러시는데 어떻게 존중을 해드리냐고 따졌더니 이것 보라고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덤비고 든다나요?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니네 엄마 니네 아빠 그러면서 말씀 막 하신 거 당장 사과하시라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당신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실 분이 아니었지요. 어머님께서는 사과 같은 소리 한다면서 처음부터 수준도 안 맞는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게 문제였다며 제 뒤통수에 대고 악을 쓰실 뿐이었네요. 결국 그렇게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에게도 화가 많이 났지만 무엇보다 가만히 있었던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관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남편더러 당신은 입에 풀이라도 발랐냐? 어떻게 그런 상황에 내 편을 안 들 수가 있냐고 악을 썼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도 저도 둘 다 너무 흥분을 해서 자기가 끼어들면 큰일 날 것 같았다나요. 그리고는 내일이라도 다시 가서 어머님하고 차분하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해보재요. 어머님도 저도 평소에 교양 있는 사람들 아니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아까 어머님 그러시는 걸 보고도 교양 소리가 나오냐 했어요. 그리고는 막말로 나는 이제 어머님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안 보고 살면 저야 몸 편하지 마음 편하지 손해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면 중간에 고통받는 건 자기라면서 정말 자기를 그렇게 내버려 둘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냐고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할 거면 어머님한테나 가서 하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기 전까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댁하고는 연락은커녕 문자 한번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저에게 정식으로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어요. 남편이 사과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님 덕분이었고요. 사실 저는 어머님과의 언쟁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어머님에 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어머니인데 그렇게까지 까가내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가만히 있던 저희 남편을 보고는 이때다 싶으셨던 건지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희 남편에게 문자와 전화로 끊임없이 제 욕을 해대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떨어 아무리 싫어도 한가족인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욕보일 수 있냐면서 정말 실망이라고 대놓고 말했다대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어머님 떨어 저와 저희 친정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고 살겠다 했다나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의 일로 마음이 복잡하던 그 시기에 어쩐 일로 도련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든요. 도련님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저희 시댁 가풍도 궁금하고 여자 대 여자로 솔직히 말해줄 수 있냐는 거였지요. 순간 못된 심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잘됐다 싶었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낼 생각은 없었지만 있는 그대로 말이나 해줘야겠다 싶어 만나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어디에도 정말 쪽팔려서 말도 못했던 어머님의 언행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한풀이하듯 털어놓았지요. 도련님 여자친구는 처음엔 특이하다던가 생각지도 못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다가 뒤로 갈수록 황당해하고 제가 너무 힘들었겠다며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도련님과 그 여자친구가 헤어졌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친구가 저를 만났다던가 그런 얘기는 안 했던 모양이 돼요. 솔직히 지금이야 남편이 완전히 어머님께 등을 보이고 있지만 모자 사이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겠나 싶어요. 그래도 제가 뭐 굳이 나서고 그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설령 두 모자 사이가 나아진다고 해도 저한테 뭘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그땐 가차없이 남편을 쳐낼 생각이고요. 아무튼 정말이지 저희 어머님 저러다 두 아들 다 혼자 살게 만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계산법 때문에 복장이 터질 것 같아서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욕심이 사나워도 정도가 있지. 게다가 남편까지 어머님 편을 들고 나서니 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네요. 지금은 한심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남편이지만 이런 남편과도 뜨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저는 당시 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제가 원해서 한 소개팅은 아니었네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이었는데 남편은 지인의 친척이었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소개팅 자리를 마다할 수가 없었지요.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인맥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술자리 한번 나간다 생각하고 나갔달까요? 하지만 그렇게 만난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생활도 비슷해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하는 사업과 남편이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고충이랄까 공감되는 일도 많았고요. 이후로 남편이 몇 번이고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귄 지 4년차쯤 되던 해에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도 해왔지요. 저도 여자니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땐 당연히 기뻤습니다. 어느덧 나이도 3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 조급한 시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서로 주머니 사정을 오픈했더니 시쳇말로 남편이 개털이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좀 비하기 심하고 아무튼 저에 비하면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회사 생활을 8년이나 한 남자가 그것도 대기업을 다녔으면서 모아둔 돈이라곤 고작 6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당시 남편 실수령이 한 달에 500 정도였으니 제가 왜 실망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6천이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귀는 내내 경제 개념이 없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것밖에 못 모았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요 몇 년 시부모님 사정이 좋지 않았답니다. 아버님은 대기업을 다니시다 사업을 하시겠다며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두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요식업일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 평생 남이 해주는 음식을 드시기나 해보셨지 당신 손으로 라면 하나 끓여본 적 없으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자연히 그 사업이라는 식당 일은 어머님 몫이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로서 이렇게 표현하기 꽤나 조심스럽습니다만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놀기 좋아하시고 천성이 부지런한 분은 못 되세요. 게다가 그동안 전업주부로 아버님이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생활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장사를 하라며 아버님이 앞치마를 던져주고 정작 아버님은 골프다 뭐다 놀러다니기 바쁘셨다네요. 그러니 어머님 기분이 좋을 리 있었겠어요? 하다못해 아버님같이 식당에 나와 계시기라도 했다면 달랐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도 식당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하셨고 그러니 이른바 오픈발로 생겼던 몇몇 손님들도 다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그렇게 시쳇말로 식당 말아먹는데 딱 2년 걸리더래요. 게다가 뒤늦게 아버님이 어떻게 수습이라도 해보시려고 손을 대시면서 일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그 이유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카드론 받고 제3금융권에까지 손을 대신 거지요.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뭐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다네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이후로 시부모님은 살던 집도 파시고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두 분 다 크게 충격을 받으셔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는 몇 년 동안 남편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는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지금은 아버님도 정신 차리시고 인근 주차장에서 관리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님도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며 저더러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없겠냐고 묻더군요. 그런 남편의 얼굴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타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족이니 도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절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은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지 않으신 날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남편도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의 사정이 딱하다 생각했지 파혼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파혼을 하기엔 여러 가지로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33이라는 제 나이에 이 남자랑 헤어져서 또 누구를 만나나 걱정도 되고 겁도 났거든요. 그리고 제 하루가 사업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내조 잘하는 현모양처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조는커녕 제가 외조를 받아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데이트 약속보다는 늘 사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몇 번이나 바람을 맞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은 제 탓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열심히 사는 저를 기특하다 추켜 세워주대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라면 사업도 가정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몇몇 친구들은 제가 아까운 결혼이라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남편이 6천 그렇게 들여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혼술합시고 자기가 타던 차를 가져오긴 했지만 저 역시 제 차가 따로 있었으니 그건 말 하나만 하고요. 사는 곳은 제가 고집을 부려 지금의 아파트를 매매했네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집에 왔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하니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씩씩거리더니 방금 회사 때려쳤답니다. 그리고는 주절주절 설명을 하는데 저도 너무 황당했던지라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네요. 뭐라더라. 자기가 속해 있던 부서가 개편이 되면서 자기가 이상한 부서로 발령이 났다나요. 그래서 홧김에 때려쳤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맞벌이 중이라고 해도 저는 남편이 저희 가정의 기둥이자 가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하루아침에 회사를 때려쳤다는 게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싶어서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직은 식은 죽 먹기랍니다.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쉬고 바로 다시 새로운 직장 알아봐서 출근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대요. 그리고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는 남편에게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알겠다 했지요. 하지만 인생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는 법이 있던가요? 2주가 아니라 2달이 지나가도록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고 하는 것 같던데 좋은 소식 한 번을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제일 괴로운 사람은 남편이었겠지만 저도 점점 지켜보고만 있기가 괴롭더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보내주던 용돈이 끊어진 지 오래라면서 언제 보내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양가에 용돈을 드린다거나 그런 부분도 각자 하기로 했던지라 저로서는 그런 어머님의 불평과 요구가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어머님 또한 남편이 직장을 관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좀 어이가 없기도 했네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시부모님, 저희 부부 결혼할 때 정말 1원 한 푼 안 도와주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축의금까지 싹 다 가져가셔가지고 식대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대신 내주셨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집안 재정을 책임지게 된 며느리한테 용돈을 운운하신다는 게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지요. 제가 남편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대로 용돈을 드리던지 하지 않겠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라 했습니다. 제가 대신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신 눈치셨지만 모른 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를 치시대요. 지금 당신 아들 백수라고 시부모도 무시하는 거냐면서 며느리도 자식이라던데 너는 예단도 하나 안 해오더니 이대로 시부모가 거리로 나 앉았으면 좋겠냐 굶어 죽었으면 좋겠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시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신우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7살이나 어린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하나 있어요. 얼굴도 제법 예쁘장하니 더 어렸을 때는 인기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신우는 걸핏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는 얼굴로 먹고 살 거란 소리를 해댔습니다. 잘난 남자 하나 물어서 팔자를 고칠 거라는 남사스러운 소리도 곧잘 해댔고요. 그리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더니 저희 어머님이 딱 그러신 분이셨지요. 어머님 눈에야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딸이니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인지 신우의 외모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정말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대주실 판이었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어머니고 자기 여동생이니 별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3자인 제가 보기엔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지요. 특히나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서는 그걸로 딸 뒷바라지를 한다는 게 제가 며느리라서 그런 건지 탐탁치 않대요. 아무튼 어머님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없다고 못 드린다고 딱 버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신경전이 이어지던 와중에 남편이 저더러 자기도 제 사업에 껴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이직을 하려고 해도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조건도 안 좋고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자기 예전 직장 조건에 맞춰서 자기를 뽑아달라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조건이 기대만큼 안 되더라도 어쩌겠냐고 다른 직장으로 가라 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내 직원으로 둘 생각이 없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가 저한테 실망을 했던 게 이때부터였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자기 대신 용돈을 안 드렸을 때도 서운하기는 했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나요. 자기가 원하게 해온 게 없으니까 제가 서운해서 그랬을 거라고요. 하지만 직장 문제만큼은 저 때문에 결국 자기가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못한 곳에 가게 되었다면서 전부 다 저 때문이라고 제 탓을 하더군요. 게다가 자기가 저였으면 남편 기라도 살려줄 셈으로 대표 자리도 턱하니 내줬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뭐라고 반박도 하기 귀찮을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결혼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예전같이 즐겁고 행복한 부부가 아닌 그냥 같이 사는 뜨뜻미지근한 사이가 된 거지요. 그래도 다른 부부들도 몇 년 살면 다 저희처럼 사는 거라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은 한 곳에 묻어두고 그렇게 지냈네요.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하고 괜히 부딪혀서 신경 쓸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올해 초 아주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3억 중반대에 들어왔던 저희 아파트는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며 그래도 안정적으로 8억대에 안착을 했어요. 하지만 집값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는 어차피 이 집 한 채뿐이고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갈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과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달랐더라고요. 발단은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를 데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잘난 남자 타령을 하더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우가 어디서 치과 의사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어지간히 잘 사는 집 딸 행세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요새는 어디 회사에 등록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면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옷하고 신발도 빌려주고 그런다대요. 그리고 저희 신우가 떡하니 그런 회사에 등록을 해놓고서는 한마디로 매일같이 남의 것을 빌려다가 명품녀 행세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가 그러고 다녔든 말았든 그건 뭐 제 알바는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고 사는 것도 재주 좋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신우가 저희 친정부모님 사업을 마치 시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제가 힘들게 일군 제 사업을 마치 자기 오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한 것처럼 결혼할 남자 집안에 말했다고 했을 땐 어처구니가 없고 화도 나대요. 제가 동조한 것도 아닌데 신우의 거짓말에 공범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떡하니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온 신우가 저한테 거의 싹싹 빌다시치 하면서 한 번만 그냥 넘어가달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저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족이란 이유로 알겠다 했고요. 그런데 상견례 당일 남자 쪽에서 먼저 얼마를 해올 수 있는지 저희 어머님한테 대놓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쓱 보시더니 한 2억은 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속사정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허무맹랑하게 들릴 뿐이었지요. 그러자 남자 쪽에서는 그럼 2억으로 알고 있겠다며 예단 목록은 신우를 통해서 따로 보내겠다고 하대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랑은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시부모님과 신우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근처 카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빠른 시일 내에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제가 이사를 왜 가냐고 물었더니 아파트가 모른 거 거기서 신우 시집 갈 돈을 줘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남편이 결혼할 때 들고 온 6천 그거 사실 어머님 돈이랍니다. 어머님이 남편한테 빌려주신 거라며 이참에 집 팔아서 2억으로 갚으래요. 아파트 값이 2배 넘게 올랐으니 2억 정도는 당신 몫이나 다름없다나요?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빌려서 저에게 장가를 왔다는 말도 금시초문이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남의 아파트를 팔아라 마라 돈을 내놔라 마라 하지 싶어서 말문이 다 막히대요. 하지만 혼자서 시댁 식구 전부를 상대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어서 깊은 숨 한 번 내쉬고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이사를 갈 생각도 없고 집을 팔 생각은 더욱이 없고 무엇보다 어머님께 제가 2억을 드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리고는 설령 어머님이 남편에게 6천을 빌려주신 게 사실이라고 하면 두 사람 간의 채무관계이니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 했어요. 아파트는 오롯이 제 명이고 아파트값 3억 6천 중 6천 정도만 남편이 부담, 나머지는 전부 제 돈이었으니까요. 제가 정말이지 어머님이 한마디 받아칠 틈도 들이지 않고 따다다다 쏘아대듯 말을 이어갔네요. 그러자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과 남편, 신우까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할 말만 마치고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신없이 카페를 빠져나와 막 신호등을 건너려는데 따라 나온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채더니 당장 들어가서 어머님께 죄송하다 하랍니다.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다면서 자기 몫에 6천이 없었으면 돈이 부족했으니 지금의 아파트를 사지 못했을 거 아니냐대요. 그러니 2억 정도는 자기 몫이 맞다면서 말도 안 되는 그의 계산법에 저러니 이직을 못했지 싶어서 혀를 다 차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지금 당장 자기 6천 돌려주고 이참에 갈라서자대요. 전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한심하고 미운 순간들이 있었어도 이혼하자 소리는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이혼을 무슨 무기처럼 남발을 해댔거든요. 저는 그대로 카페에 되돌아가 어머님께 6천이고 뭐고 그건 못 드리니 대신 남편이나 데려가시라 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입에 올렸으니 저도 이대로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말해 뭐 하겠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싸가지도 없는 게 시애미한테 와서 이혼을 한 해 어쩌네 그런다며 욕을 해대시대요. 뭐라더라. 저더러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X, 도둑 X라나요. 결국 남편과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듯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말들을 토해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로 2억도 아니고 3억을 요구했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남편 돈 토해주고 이혼할까? 아니면 신호혼수 내가 해주고 상황수습 해버릴까? 나름대로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3억 소리 딱 듣고선 1원 한 푼도 안 준다 아니 못 준다로 마음을 고쳐먹었네요. 그리고 신우는 결국 파혼했어요. 신우가 해온다는 돈도 안 해오지. 예단도 뭐 진 척이 없지.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신우 뒷조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신우의 거짓말이 어느 정도 뽀록이 난 거지요. 남자 쪽에서 벌써부터 거짓말치는 싹수노란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냐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대요. 제가 들은 건 거기까지입니다. 어머님은 이걸로 저한테 민사를 건다고 하대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 위자료를 받겠다나요. 저야 뭐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라 했지요. 에휴, 그래서 지금 변호사와 함께 남편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는 중입니다. 정말이지 사랑이고 뭐고 돈 앞에는 장사 없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는데 씁쓸할 뿐이네요.